오늘 2025년 5월 3일 토요일 날 오전에 제6회 동북아 학술저널연합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글로벌 출판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2016년부터 영문학술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학술 시장의 생태계는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국적 출판 플랫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지역이나 다양한 소수 연구자들의 의견을 창의적으로 발표하는 데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우리 후속 학문 세대를 위해서 어 다양한 학술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한계점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국제적 이데올로기 및 자국 우선주의를 비롯한 그 어떤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뜻을 모은 연구자들이 2015년부터 동북아 학술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 10 종의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고 50여 개가 넘는 대학에서 700여 명의 입회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역 교수로 활동하는 분들이 500여 명이 되고 가족 회원인은 한 451명 현재 저희가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평생 회원으로 해서 우리 학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현재 206 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저희가 이 학문적인 흐름 자체를 학제간 연구와 다학문 연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언어는 영어로 통합되기 이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10 년간은 우리 학회가 씨앗길을 벗어나서 영어 기반의 오픈 억세스의 모범이 되는 학술적 정착의 시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음. 앞으로 10 년은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원 모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합니다. 음. 오늘 제6회 동북아학술 저널 연합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발표자분들 한 분 한 분 오늘 발표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 이재범, 저의 개회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성우 회장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예, 들리시죠?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션 좌장을 맡은 백석예술대학교의 심성호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첫 번째 세션 아침 일찍부터 좀 시작하는데 총 6개의 세션이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발표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1부터 3까지 먼저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 토론 하시고, 그리고 발표 4부터 6까지 발표를 해서 이번 세션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수 선생님, 네,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 헬스케어학과 박사과정의 권용준입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K-뷰티의 화장품 산업 중심 구조 문제점과 확장 가능성 탐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많이 부족했지만 많은 도움 주신 이찬영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K-뷰티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왜 K-뷰티가 다양한 뷰티 산업 중에서도 화장품 중심으로 고착되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 현재 K-뷰티 산업이 겪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 가능성과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제시한 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K뷰티의 정의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K뷰티는 코리안 뷰티의 줄임말로 원래는 헤어, 네일, 에스테틱, 바디케어, 장비 등등 전체적인 뷰티 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K뷰티라는 용어는 대부분 화장품 산업에만 국한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K뷰티라는 포괄적인 영역 안에서 유독 화장품만이 중심에 위치한 상태이고 다른 분야들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주변으로 조금 밀려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화장품 중심으로 산업이 고착화되었을까요? K뷰티가 본래는 뷰티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인데도 왜 오늘날 화장품에만 집중되었는지 그 원인을 저는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K컬처의 글로벌 확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K-팝, K-드라마, K-영화와 같은 한류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인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파급력은 자연스럽게 화장품 산업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 이제 아이돌 메이크업 스타일이나 피부 표현들이 바로 이제 제품 소비와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BTS나 블랙핑크 등 글로벌 스타들을 모델로 활용한 제품은 해외에서 K뷰티의 대명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K뷰티 하면 화장품이라는 인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산업적 구조적 특성입니다. 현재 한국 화장품 산업은 OEM, ODM 기반의 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등이 있죠. 이러한 기업들은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갖췄고 또 중소 브랜드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제품 중심 산업만을 성장시켰을 뿐 장비들이나 에스테틱이나 방금 말씀드린 네일이나 헤어 같은 서비스 산업이나 장비 산업에는 적용이 되기 어려워 결국 화장품만이 살아남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정책 요인입니다. 어, 정부는 K뷰티를 이제 국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이제 K뷰티 혁신 종합 전략 같은 전략을 이제 정책을 내세우면서 화장품 산업을 제2의 반도체처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전략은 혁신 기술 개발, 뷰티 특화 인프라 구축,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주요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지원은 실제로는 제조 수출 중심의 화장품 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비대칭성이 다른 뷰티 분야의 성장을 좀 제약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과잉 현상입니다. 최근 K뷰티 시장은 수백 개의 브랜드가 동시다발적으로 론칭이 되고 있고 짧은 수명의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화장품 브랜드는 현재 단기 마케팅 위주의 단발성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K뷰티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브랜드가 매우 무차별적으로 많아지고 있지만 차별화는 부족해지고 있고 결국 소비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이처럼 K컬처 확산과 산업구조, 정책 방향, 브랜드 양상까지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K뷰티는 화장품 산업 중심 구조로 좀 고착화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구조가 만들어진 구체적인 산업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K뷰티가 화장품 중심으로 고착화된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그 구조로 인한 산업 내부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내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산업 신뢰도 저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뷰티 산업은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브랜드 전략과 마케팅 자원이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많은 브랜드들이 단기 유행을 겨냥한 타겟한 브랜드를 난립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브랜드 수명도도 매우 짧아지고 장기적인 이제 충성 고객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사한 제품과 디자인 컨셉이 계속 반복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브랜드 피로감이 가중되며 결국 산업 전반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글로벌 뷰티 산업은 ESG와 DEI 전략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K뷰티는 이에 대한 대응이 글로벌 브랜드와는 좀 다르게 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달팽이 점액 화장품 이런 제품들의 수출 방식에서의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으며 글로벌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K뷰티 경쟁 심화와 규제 강화로 수출이 좀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은 2024년부터 한국산 화장품에 10% 관세가 부과되며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산업과 달리 화장품 산업의 산업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응은 타 산업에 대비해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며 다음 장에서부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 가능성과 전략적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K뷰티의 구조적 문제를 넘어서 K뷰티 산업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비스 산업의 확장입니다. K뷰티는 단순히 화장품 제품에 머무르지 않고 장비나 에스테틱, 헤어 네일 등 미용 서비스들 등등의 산업 전반 전체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뭐 의료 관광이나 뷰티 체험 프로그램이나 스마트 기기 등을 연계하여 외국인 고객 유치에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실제로 외국인 대상 조사들에서도 많은 논문들 통해서 한국 미용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제 장비 산업의 성장세입니다. 홈 뷰티 케어 기기나 LED 마스크, 고주파 리프팅기, 갈바닉 마사지기와 같은 홈케어 장비는 서비스와 제품의 경계를 허무는 접점으로 작용하여 K뷰티 브랜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술 융합적 전략입니다. K뷰티는 AI 기반의 피부 분석, AR을 활용한 가상 메이크업 또는 빅데이터 기반의 홈뷰티 기술을 이제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홈뷰티 케어 기기와 연동된 어플이나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은 개인 맞춤형 장비 관리와 이제 데이터 축적을 통해 차별화된 개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넘어서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뷰티 플랫폼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과 DEI 전략 강화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비건 화장품, 친환경 패키징, 동물 실험 반대 등등 이것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전략을 기반으로 한 기업 운영은 브랜드 신뢰도와 지속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K뷰티 역시 ESG 및 DEI 브랜드 철학에 통합함으로써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괜찮아. 네. 맞아. 지금까지 K-뷰티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확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렸습니다. 제조 기반 산업의 구조와 소비자 인식, 정책적 편중은 뷰티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특히 브랜드 다양성 부족과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ESG 및 DEI 전략 부재는 K-뷰티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K-뷰티를 단순히 화장품이 아닌 장비나 에스테틱, 헤어, 네일 등의 서비스 산업 전반적의 확장이 필요하며 AI나 AR 등의 기술을 융합하여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까지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지를 심층 분석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뭐 한류 컬처하고 K 산업 뷰티에 대한 어떤 그런 구조적인 변환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발표는 제가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우리 전선혜 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은 진세노사이드 함유 산양산 화장품의 품질 평가를 위한 인체 적용 실험 연구 설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융합 헬스케어 연구소 연구원 전선혜입니다. 지금부터 진세노사이드 함유 산양산 화장품의 품질 평가를 위한 인체 적용 실험 연구 설계를 주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방법과 실험 설계, 예상되는 연구 결과 및 후속 연구 방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피부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외부 환경 악화나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문제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물 기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피부 개선 효과가 입증된 진세노사이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되는 산양삼은 산삼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는 특별관리 임산물입니다. 산림청에 의해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되어 있어야 산양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재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생육 환경의 특성 때문에 일반 인삼보다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높고 항산화, 항노화, 주름 개선, 보습 등의 효능이 뛰어난 기능성 원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는 대부분 인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로 세포나 동물 실험에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양삼을 활용한 제품을 제작해서 실제로 인체에 적용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은 소비자 후기나 설문조사와 같은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객관적인 인체 적용 실험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도 기능성 화장품의 인증을 위해 정량적 인체 실험을 통한 품질 평가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양삼 화장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산업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한 객관적 품질 평가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는 산양삼 화장품의 피부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주요 피부 지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품 상용화 가능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근거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존의 인삼 기반 연구와는 차별화된 산양삼의 특화 효능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단계별 인체 적용 실험 설계를 통해 산양삼 화장품의 효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산양삼 화장품의 품질 기준 정립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 및 설계입니다. 전체적인 실험 배우는 화면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실험은 3단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험 1은 동일 참가자의 좌우 앞면 비교, 실험 2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 실험 3은 반복 측정을 통한 종합적 효과 분석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연구 참가자의 선정은
식약처에서 제시한 인체 적용 시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참가자는 공개 모집하였고 안전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제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피부 상태 측정과 사전 설문을 거친 후 참가자를 최종 선정하고 연구 설명과 서면 동의 절차를 통해서 윤리 기준에 맞게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험에 앞서 실험 재료를 제작합니다. 먼저 화장품의 시료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산양삼은 평창 봉평의 무농약 인증 농가에서 분변 검사, 생산 품질 검사 합격증과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 신고 확인증을 받은 10년근 원료를 공급받았습니다. 이렇게 공급받은 산양삼을 정제 과정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진세노사이드를 추출합니다. 진세노사이드의 함유량은 화면에 보이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출한 시료를 넣은 실험용 화장품은 경기도 소재의 L사에서 제조되었으며 토너와 에센스, 크림 3종 세트로 구성하였습니다. 제품은 가열, 혼합, 유화, 냉각 과정을 거쳐서 모두 동일하게 제작되었고 산양삼 추출물은 3%가 함유된 제품과 비함유 대조 제품으로 구분하여 실험에 활용할 것입니다. 실험군과 비교군의 차이는 산양삼 추출물의 포함 여부뿐이고 나머지 성분과 제조 공정은 동일하게 유지하여서 변수 통제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측정 도구는 웰리스온의 안면 측정 장비인 A1 스마트 프로가 사용되며 고해상도의 영상 분석과 나중 스펙트럼 광원을 통해서 모공, 주름, 색소 침착, 보습력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흰색의 장비 사진에서 우측에 보이는 작은 기기가 유수분 센서입니다.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 데이터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수치화되어서 시각화 이미지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부 변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측정 항목입니다. 모공 크기와 주름 깊이, 색소 침착은 장비에 설정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1에서 10까지의 점수로 수치화되어 나타납니다. 피부 유분량은 T존과 U존을 나누어서 각각 수치화되고요. 수분량과 탄력도는 0에서 100으로 산출되어 수치화됩니다. 측정 방법입니다. 실험은 온도가 2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습도는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일정한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자연광을 차단하고 인공 조명을 사용한 조건에서 진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측정은 동일한 측정자가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세안 후에 10분간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에 화장품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측정 부위는 첫 번째 사진에서처럼 앞면의 측면을 촬영하고 앞면 정중선을 기준으로 이마, 코, 볼, 턱을 촬영합니다. 정면 측정은 두 번째 사진에서처럼 촬영합니다. 헤어밴드를 활용해서 외부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단계별 실험 설계 흐름도입니다. 총 3단계의 실험과 품질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실험 1에서는 동일 참가자의 앞면 좌우에 서로 다른 화장품을 적용하여 비교함으로써 개인차를 배제한 효과를 관찰합니다. 실험 2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실험 3에서는 성별과 연령별로 그룹을 나누고 반복 측정을 통해서 변화 양상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로 산양삼 진세노사이드 함유 화장품의 품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부 실험 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1의 목적은 산양삼 화장품의 피부 개선 효과를 예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총 10명의 20에서 50대 성인 남녀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적용 방식은 동일한 참가자의 앞면 좌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오른쪽에는 산양삼 추출물 3%가 함유된 토너와 크림을 적용합니다. 왼쪽에는 동일한 제형의 비함유 대조 제품을 적용하여서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를 4주간 사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측정 항목은 모공, 주름, 색소 침착, 탄력, 수분 5가지이며 SPSS 25.0으로 대응 표본 T 검정과 정규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윌콕슨 검정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유의 수준은 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동일 참가자 내 비교 방식으로 외부 요인을 최소화한 정량적인 설계입니다.
다음 실험 2는 산양삼이 함유된 에센스의 효능을 집단과 비교한 실험입니다. 40에서 60대 여성 12명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6명씩 무작위 배정하여서 하루 2회 4주간 동일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실험군은 진세노사이드 함유 에센스를, 대조군은 동일한 제형의 비함유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모공, 주름, 색소 침착, 유분, 수분을 사전 사후로 특정하고 샤피로 윌크 정규성 검토 후에 정규성 분포 여부에 따라서 T검정 또는 윌콕슨 검정을 적용합니다. 집단 간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과 르빈 검정을 통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3은 토너, 에센스, 크림 전 제품을 반복적으로 특정하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실험입니다. 20대에서 60대까지의 남녀 30명을 모집하여서 하루 2회 4주간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 2주차 그리고 4주차 이렇게 총 3회로 반복 특정하여서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모공, 주름, 색소 침착, 탄력, 유분, 수분 6가지로 특정하며 아노바, T검정 그리고 정규성 여부에 따라서 디모스 검정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예정입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도 함께 분석하여서 보다 세밀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 설계를 통해서 산양삼 화장품의 실제 효과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3분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는 산양삼을 기반으로 한 피부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향후에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보면 먼저 주요 피부 지표를 정량적으로 특정하고 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피부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효능 비교를 넘어서 산양삼 진세노사이드의 차별화된 효과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존 인삼과 비교하여서 피부 기능 개선 효과가 우수한지 확인하고 이를 위해서 3단계의 실험 설계를 적용하고 다각적으로 효능을 분석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품질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산양삼 화장품의 효능과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품질평가 기준과 표준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합니다. 향후 연구는 산양삼과 타성분의 비교, 장기 사용의 효과 분석, 연령과 성별 등 인구 집단별 특성 분석, 제품군 확장에 따른 효능 검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양삼을 과학적 근거를 갖춘 다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을 기대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MCC 장비를 활용한 안면 관리 유효성 실험 제안 연구. 네, 김태은 발표자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C 장비를 활용한 안면 관리 유효성 실험 연구 제안을 발표하게 된 발표자 명지융합헬스케어 연구원 김태은, 공동 저자는 이재범 교수님이십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MCC 장비의 안면 관리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MCC 장비의 실용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연구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의 전체적인 구조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목차입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겠습니다. 안면 피부 노화의 이해와 리프팅 관리 기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다루겠습니다. MCC 장비의 효용성과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험 설계와 진행 과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을 다루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부 건강과 탄력은 현대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피부 미용기기를 활용한 피부 관리 방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면 축소 관리에서 저작근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작근이 중요한 이유는 얼굴의 폭, 윤곽, 대칭, 근육 긴장 및 붓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면 피부 노화의 이해입니다. 피부 노화는 내인성 요인과 외인성 요인으로 인해 진행됩니다. 내인성 노화는 유전, 콜라겐 감소, 호르몬 변화 등 자연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외인성 노화는 자연적, 환경 오염, 생활 습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피부 손상과 주름을 형성을 말합니다. 활성산소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합니다. 세포 스트레스와 단백질 산화를 일으켜 피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피부 구조 변화로 인해 탄력 감소, 주름 증가, 볼륨 손실 등이 일어납니다. 피부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적절한 관리로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안면 리프팅은 여러 피부층에 작용하여 효과를 나타냅니다. 표피는 가장 바깥쪽 피부층입니다. 진피는 콜라겐과 탄력 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마스층은 표재성 근막층으로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 지방 및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막 이완을 통해 안면 크기와 미용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의 효과입니다. 주파수 범위는 1Hz에서 1000Hz의 저주파 범위로 인체에 안전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작용 원리는 인체 조직의 전기 저항을 통과하는 미세 전류로 세포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그 다음 생리적 효과입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적으로 유도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통증 완화, 부종 감소, 근력 강화, 조직 재생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MCC 장비 소개입니다. 이 장비들은 피부 관리에 효과적인 제품들입니다. MCC C1은 미세 전류와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여 피부 탄력과 리프팅 효과를 높입니다. 파세라볼은 원적외선 열 에너지를 피부 깊숙이 전달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셀라인 스틱은 근막 이완과 림프순환 촉진으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 장비들은 피부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효과적인 피부 관리가 가능합니다. 원적외선 효과입니다. 원적외선은 3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 파장의 긴 적외선으로 인체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파장대의 원적외선은 인체 깊숙이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원적외선은 수분 분자를 진동시켜 세포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촉진, 세포 재생 활성화 등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원적외선은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체내 깊숙이 작용하여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합니다. 괄사요법의 원리입니다. 괄사요법은 동양의학의 경락학설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정 도구를 사용하여 피부 표면을 자극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경락의 흐름을 개선하고 에너지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러한 원리로 괄사요법은 전통적인 동양의학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경혈 근막 조정 방법입니다. 이 접근법은 신경계와 경락 시스템의 상관관계에 기반합니다. 배수열, 죽태양 방광경의 방광 일선과 일치하는 척수신경절은 신경해부학적 접근점입니다. 분절신경에 위치한 복모혈과 오수혈은 근막의 탄력성 회복을 돕습니다. 복모혈은 내장기 반응점이자 근막 긴장도 반영점입니다. 분절신경 연관성을 통해 기경팔맥은 에너지 흐름을 개선합니다. 신경생리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경락생리가 작용합니다. 효과적인 근막 조정을 위해서는 경락과 신경계 간의 해부학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3차원 얼굴 스캐너 측정 방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3차원 얼굴 스캐너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준화된 환경을 만들어 조명, 카메라 각도, 얼굴 표정을 통제합니다. 변이 보정을 위해 좌표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 측정하여 측정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효과를 평가합니다. 3차원 얼굴 스캐너 측정 방법입니다. 이 장비는 3차원 얼굴을 측정하는 장비로 비접촉식이며 고정밀 0.1mm의 해상도로 3D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4에서 5초 이내에 빠르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정 항목은 안면 크기, 탄력도, 주름 개선도입니다. 좌측에 스캐너 본체, 우측에 실험 참가자, 정면에 대형 화면으로 구성된 스튜디오 형태입니다. 얼굴 스캐너를 이용하여 시술 전후 얼굴의 윤곽 변화를 등고선으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얼굴 길이와 곡면 길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직선거리 41.60mm에서 40.93mm로 감소하였고 곡면거리는 42.01mm에서 41.32mm로 감소하였습니다. 점과 점 간의 직선 거리는 D, 점과 점 간의 곡면 길이는 S, 구간에 대한 볼륨은 V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광대볼, 아래볼, 이중턱에서 유의미하게 부피가 감소하였습니다. 리프팅, 탄력 개선, 윤곽 축소 효과가 시각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측면 윤곽 변형과 변형입니다. 각 부위의 거리가 D, 곡면 길이가 S, 부피를 V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관자 부위를 T, 두정부 측면 부위를 P, 광대 부위를 Z, 하악 부위를 G로 부분을 직접 클릭하여 원하는 영역의 볼륨 값을 측정 가능합니다. 측정과 분석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컬러 맵과 고등선 자료입니다. 각 부위의 높낮이, 입체감을 색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등고선처럼 높이 변화의 경계선을 그려서 입체 차이를 정밀하게 보여줍니다. 연구 설계 3분 남으셨습니다. 연구 설계 방안입니다. 연구 참가자는 안면 처짐 개선이 필요한 성인입니다. 실험군 MCC 장비 적용과 대조군은 일반 관리로 합니다. 측정 도구는 3D 스캐너로 합니다. 측정 항목은 안면 크기, 탄력도, 주름 개선도입니다. 측정 범위는 직선거리, 표면거리, 최적 전체적으로 실험 전후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정교성 검토를 위한 셰퍼드 롤 검정을 합니다. 정교성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비모수적 맨 휘트니 독립표본 검정을 통해 대조군과 실험군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합니다. 실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웰콕슨, 시그니드, 랭크스 테스트를 통하여 대응 표본 T 검증, 페어드 T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예상되는 연구 결과 시사점입니다. 과학적 근거 확립, MCC 장비의 효과성을 입증합니다. 뷰티 산업 발전, 객관적 평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기술 혁신, 피부 관리 장비 개발 방향을 제시합니다. 교육적 활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3개, K뷰티 화장품 산업, 그리고 진세너사이드 사냥삼, 그리고 MCC 장비를 활용한 유효성 연구 실험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어차피 라운드 테이블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질문과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한 15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근화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지대학원 융합 헬스케어학과 박사과정의 홍근아입니다. 김태은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피부샵에서도 사용하는 안면 관리 기기가 있을 텐데요. MCC 장비로 안면 관리를 했을 때 MCC 장비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MCC C1의 장비의 차별성은 다양한 근막 깊이의 타깃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스마스층입니다. 스마스층의 자극으로 인해서 이 피부의 피부의 운동신경을 유도하여 근육을 수축하여 근막 관리에 도움을 주어 리프팅 효과, 윤곽 정리가 용이합니다. 셀라인의 육각면의 괄사 형태는 물리적인 당긴 관리가 용이해서 스마스층 위의 모든 피부층까지 당김으로 자극을 주어서 진피층까지 영향을 줍니다. 혈류 증가, 산소, 영양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일반대학원 융합헬스학과 노용우 박사 4차입니다. 저희 권용준 선생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권용준 선생님께서 K-뷰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K-뷰티가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화장품의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어떤 정책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거기에 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 시간이 부족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좀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렸었는데요. 물론 K뷰티 화장품 중심으로 성장하게 된 데 있어서는 정부의 그런 수출 중심 산업 육성 정책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 한국 정부가 이제 화장품 산업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반도체 산업처럼 키우겠다는 전략과 법 제도를 그때부터 중심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준 장표에도 있긴 했는데요. K뷰티 혁신 종합 전략이라는 장표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서울을 글로벌 뷰티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포함해서 한국을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 도약을 하자는 비전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전략 안에 이제 화장품 R&D나 뭐 규제 완화나 뭐 수출 마케팅 지원이나 대부분 근데 다 화장품 제품 중심 산업에 맞춰져 있는 정책들이었고요. 또한 뭐 중소벤처기업부나 보건복지부, 뭐 식약처 등의 그런 규제 개선이나 기준 완화들 진출 지원 정책들도 대부분 화장품 중심으로 좀 펼쳐졌고, 최근에 뭐 포트라나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도 이제 대부분 박람회나 수출 박람회, 뭐 홍보 마케팅도 화장품 중심으로 좀 정책이 집중이 되어서 화장품 산업에 약간 수출 성장의 동력은 주었지만 결국 화장품 중심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배경을 주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명지대학교 융, 어, 융합 헬스케어학과 김희수입니다. 전선혜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요번에 연구하신 걸 보니까 피부의 좌우를 비교해서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셨는데, 이러한 설계 방식을 가진 장점이나 아니면 이것을 선택하신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한 사람의 얼굴을 좌우를 나누어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상태는 보통 식습관과 수면, 스트레스나 호르몬 등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일정하게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실험 평가자들을 비교하는 실험에서는 오차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동일 인물의 좌우 앞면을 비교하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체질 등이 양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외부 요인을 최소화하고 제품 간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수면을 잘 못 잤다고 해도 그 영향은 얼굴 전체에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좌우 비교 방식이 더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원 융합헬스케어학과 김경희라고 합니다. 저는 김태윤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MCC 장비는 저주파로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저주파가 진피, 표피, 뭐 근육에 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좀 알려져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스마스층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생소한데, 혹시 이 스마스층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전으로 이 스마스층이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스마스층은 피부 아래 4.5mm 깊이에 위치하며 표정근과 피부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적 지지층입니다. 위치는 피하 지방층과 근육층 사이에 위치합니다. 스마스층은 얼굴 탄력과 리프팅 유지의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기전은 저주파는 운동신경을 자극합니다. 표정근 수축 유도를 하고 스마스층까지 연쇄적 수축을 발생시킵니다. 스마스층을 타이트하게 당겨주는 리프팅 효과를 유도합니다.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헬스케어학과 박사과정 김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권용준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라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K-뷰티의 확장 가능성과 방향성에서 기술 융합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K-뷰티 상황에서는 기술 융합 전략이 아직은 좀 먼 미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 기술 융합 전략 분야를 연구하거나 선도하고 있는 국내의 기업이 혹시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물론 이 기술 융합 전략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좀 국내 산업 내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연구하고 이제 상용화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서 네, 저도 연구를 하면서 좀 재밌게 봤는데요. 아까 장표에 띄어놨었던 티커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강현실 AR이죠. 를 활용해가지고 사용자 얼굴에 이제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을 실시간으로 적용을 시켜봐서 이제 가상으로 메이크업 시뮬레이션을 기능을 제공해서 직접 테스트하지 않아도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단순히 피부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 파운데이션 등등의 제품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었고요. 또 잼이라는 어플이 또 있습니다. AI 피부 진단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제 물론 3D 안면 측정기보다는 떨어지겠지만 단순히 본인의 사진을 활용해서 사진을 올리면은 이제 AI가 피부 상태를 측정을 해주고 분석을 해줍니다. 유분이나 수분, 주름, 민감도 등을 이제 분석해줘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이제 루틴화하면 좋을지 스킨케어 루틴이나 뭐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앱들인데요.
이제 뭐 별도 기기 없이 진단할 수 있으니까 촬영만으로. 그래서 좀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를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라네즈나 이니스프리, 뭐 아모레퍼시픽, 인바디 등등에도 이제 AI나 3D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 맞춤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네, 뭐 여기서도 알겠지만 화장품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중심의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산업 자체를 융합시켜서 장비와 서비스까지 융합된 K뷰티 산업 발전이 앞으로 기술 발전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 강태리입니다. 두 번째 발표하신 전선혜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세노이드 화장품이 산양산 추출물 함량이 3%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산화산 추출물 함량 기준이 그 3%로 지정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피부 적용에 적절한 농도가 중요한데요. 이 설정을 위해서 3%와 10%의 그 두 농도에 대해서 대비 테스트를 했습니다. 10%의 농도가 적용이 됐을 때 피부에 약간 민감성 자극 반응이 좀 일부 관찰되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좀 배제를 했고, 반면에 3%는 자극 반응이 뭐 거의 없이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산업적인 현실성과 상용화 때문입니다. 삼양삼이 굉장히 고가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들어간 그 시료만 해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산업적인 대품화 관점에서 원가 부담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따라서 1%나 아니면 3% 수준이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국내외의 고기능성 천연 화장품 시장에서도 기능성 원료가 1에서 5% 이내로 함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피부에 안전하면서도 기능성 검증이 가능하고 상업적인 제품화도 고려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3%의 함량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얼추 15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다들 질의응답 잘 해주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면, 어차피 지금 여기 세 개 나와 있는 논문, 이제 세 개의 주제들이 논문 형식으로 발전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우리 권 선생님이 쓰신 논문의 발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현상들에 대한 나열이거든요. 그래서 뭐 분석 모델이나 어떤 그 이론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논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보고서 같다는 느낌? 예. 어떤 논문의 틀이 없고 그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약간 보고서 같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는데, 좀 더 개발하시면 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실험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예, 뭐 이 실험이 어쩌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무리가 많이 있고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도 제일 중요한 건 샘플 사이즈인 것 같아요. 몇 명한테 그 실험을 했나인 것 같은데, 뭐, 그 진세노사이드 같은 경우 10명, 그리고 대조군으로 해서 12명이니까 6명, 6명, 그리고 뒤에 30명인데, 이게 아까 발표하셨을 때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더 가이드라인에 더 많은 숫자가 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원이 적정한 건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능성 화장품인데 사주 측정하시는데 사주가 기능성이 이게 약간 제가 알기로는 기능성은 되게 장기간 보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진짜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맞다고 맞는 건데, 예.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발표하신 논문도 사실은 성별이나 몇 분한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고요. 발표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안인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까지가 설명해 버리니까 이게 그걸 효과를 분석하셔서 발표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실 건지를 제안하신 건지를 좀 헷갈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수치가 줄었다는 걸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이게 좀 뭐가 다른 건가?라는 생각을 해봐서 연구 주제를 그러니까 제목을 정확히 써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발표하시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예. 시간이 딱딱딱 지켜져서 되게 제가 점심을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희망을 나머지 세 분도 저버리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겠고요. 네 번째 발표는 근거 방법론 비교를 통한 헬스플레저 실천 탐색이고요. 김태진, 박윤일 선생님이 진행하신 논문입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융합 헬스케어 연구소 연구원 김세진입니다. 오늘 발표는 글레이저, 스트라우스 앤 코빈, 샤르마즈 근거이론 방법 비교를 통한 헬시플레저 실천 탐색, 잘파 세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최근 건강과 아름다움의 융합 그리고 감각적 자율성 기반의 건강 실천, 즉 헬시 플레저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건강 실천이 자기 통제나 인내 중심의 방식이었다면 현재의 트렌드는 즐거움을 기반으로 한 자기 돌봄과 자아 표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제네레이션 알파라고 하는 잘파 세대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들의 실천적 특성을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그 구조를 이론화하기 위한 질적 접근법인 근거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네, 잘파 세대는 1995년 이후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 출생한 Z세대와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 세대를 포괄한 통합 세대를 지칭하고요.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을 하면서 감각적 정보 접근과 자기 주도적인 가치 기반의 소비 성향 등을 독자적인 세대 문화와 실천 양상을 형성해 왔습니다. 여기서 Z세대는 X세대 부모의 성취 중심 양육 속에서 자라면서 학업과 진로 중심의 실천형 세대로 특징 지어지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디지털 콘텐츠 소비와 실시간 상호작용에 능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알파 세대는 밀레니얼 부모의 감성 중심 교육을 받으며 자기 결정권과 감정 표현 그리고 감정 소비에 강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밀착된 가정 경험은 알파 세대를 미니 밀레니얼로 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Z세대와 알파 세대의 세대적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들의 부모 세대인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X세대는 민주화 운동과 냉전 종식이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경험하면서 권위에 대한 저항과 자율성에 대한 열망을 중시하며 성장한 세대이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화를 모두 경험함으로써 컴퓨터 보급 초기부터 디지털 환경에 비교적 유연하게 적응해온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Z세대에게는 개인의 역량과 성취 중심의 사고방식, 그리고 디지털 활용에 대한 실용적 태도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Z세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초기 경험을 토대로 SNS를 통한 정보 탐색과 표현에 있어 효율성과 가치를 중시하며 자기 개발을 위한 콘텐츠와 실용성을 기반으로 한 소비 성향 등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밀레니얼 세대는요, 정보와 사회의 첫 수혜 세대이자 외환 위기와 청년 실업, 그리고 워라밸 담론의 중심에서 성장해온 세대인데요. 이들은 능력 중심 사회에 적응해 왔지만 동시에 삶의 질을 중요한 가치로 내면화해온 세대이기도 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정체성과 취향을 소비로 드러내면서 사회적 가치와 연대 의식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모 세대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알파 세대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요. 첫째,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으며 자랐다는 것과 둘째, 감정 중심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성장한 것. 셋째로는 AI나 디지털 환경에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는 정보를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소비하고 단순한 브랜드보다 콘텐츠가 담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Z세대와 알파 세대는 서로 다른 부모 세대의 사회 문화적 유산을 반영을 하면서 자기 표현과 가치 중심 소비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공통 특성 위에 정보 기반의 실용성과 감정 기반의 감각성이라는 차이를 지니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잘파 세대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한 정보 소비를 넘어 콘텐츠 생산자이자 공유자로서의 역량을 보이며 디지털 기술을 자기 표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도구로 적극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연령 중심의 인구학적 세분화를 넘어서 디지털 문화와 사회적 실천을 기준으로 분석되어야 할 독립적인 세대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는 앞서 설명드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 대한 연관성 및 특징 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정보 접근 및 소비 성향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정량화된 정보 탐색과 정규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반면에 잘파 세대는 온디맨드 기반의 실시간 반응형 숏폼 콘텐츠 그리고 유튜브 쇼츠나 틱톡, 릴스 등 시각적, 감성적 자극이 강한 플랫폼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단일 출처에 의존하기보다는 복수의 정보원을 비교 분석하고 주체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규범의 재구성이라든지 시장 전략의 재편과 조직 문화의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핵심 세대로 부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또 알파 세대의 경우에는 A 포켓 현상이라는 독특한 소비 구조 속에서 성장을 했고 하세대 대비 높은 소비 여력을 지닌 세대로 성장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거 이론 연구 방법의 실천적 기대 효과를 위한 스마트 뷰티와 헬시 플레저 트렌드의 이해입니다. 잘파 세대에게 헬시 플레저란 단순한 건강 실천이나 미용 관리가 아닌 건강할수록 즐겁게 그리고 즐거울수록 지속 가능하게라는 감각적 가치 아래 자율성과 표현 욕구를 실현하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미성을 중시한 건강식 소비라든지 음악과 조명으로 몰입감을 높인 운동 콘텐츠 그리고 SNS를 통한 건강 인증과 공유 등의 방식은 모두 헬시 플레저 실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브랜드를 바라볼 때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메시지 여부에 따라서 소비 여부를 결정하는 성향을 보이고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정체성 구현의 수단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중에서도 이론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근거 이론 접근 방법을 통해서 잘파 세대의 실천 양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헬시 플레저는 고정된 구조나 정의로 포착하기 어려운 복합적 맥락적 현상이기에 이론 도출 중심의 질적 연구 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글레이저, 스트라우스 앤 코빈, 샤르마즈의 세 가지 근거 이론 접근을 비교 분석해서 방법론적 적합성을 탐색하였습니다. 근거 이론은 실천 현장에서 수집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기납적으로 생성하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1967년에 근거이론의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가 근거이론의 발견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처음 제안을 했고요. 이후 다양한 흐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글레이저는 실증주의에 기반한 고전적 접근을 따르며
자료에서 범주가 자연스럽게 출현해야 한다고 보았고요.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핵심은 이론적 민감성과 지속적인 비교 분석입니다. 스트라우스 앤 코비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 절차를 제시했고요.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3단계를 통해 중심 범주를 도출하고 분석 과정에서 인과관계, 맥락, 상호작용, 결과 등을 구조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사르마즈는 구성주의적 접근을 취하는데요. 참여자의 언어와 감정, 경험에 기반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해석의 유연성과 연구자의 해석의 위치성을 중시하는 점이 강점입니다. 본 연구는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과 도출이 아니라 질적 연구 방법론의 비교를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 도구를 평가한 시도입니다. 특히 헬시 플레저와 같은 감성적이고 정체성 중심의 실천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일 시각이 아닌 다양한 접근 틀의 상호 비교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접근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자들 간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파악을 하고 잘파 세대의 행동 유형에 가장 적합한 분석들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잘파 세대를 중심으로 이들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헬시 플레저의 개념과 양상을 탐색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건강과 아름다움의 융합, 감성 중심의 자기 표현, 기술 활용 기반의 자기 관리라는 실천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근거 이론의 세 가지 접근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론 생성 가능성을 위한 방법론적 비교에 초점을 두었고요. 향후에는 심층 면담과 실제 코딩을 통해서 이론적 포화에 도달하고 실천 유형을 구조화하는 작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단지 잘파 세대를 소비 세대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적 트렌드와 사회적 가치관을 재구성하는 핵심 세대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헬시 플레저를 해석하는 이론적 토대 마련은 향후 스마트 뷰티 산업, 웰니스 마케팅, 세대 맞춤형 브랜드 전략, 공공정책 기획 등 다양한 실천 영역에 적용 가능성을 열어주고요.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서 질적 연구 확장을 위한 의미 있는 학문적 단초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잘파 세대를 중심으로 한 글레이저, 스트라우스 앤 코빈, 샤르마즈 근거이론 방법 비교를 통한 헬시 플레저 실천 탐색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도경, 이철원 선생님, 뷰티 헬스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음향 오행 체질론의 적용 방안과 가능성입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주제인 뷰티 헬스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음향 오행 체질론의 적용 방안과 가능성입니다. 명지대학교 융합헬스케어 연구소 연구원 이도경입니다. 공동 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목차는 첫 번째 서론, 그리고 두 번째 연구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연구의 배경, 네 번째 음향 오행 체질론의 구성 원리, 그리고 다섯 번째로 뷰티 헬스 콘텐츠 개발 적용 방안 및 가능성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건강한 아름다움, 즉 웰니스와 뷰티가 융합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맞춤형 뷰티 헬스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화된 건강관리와 뷰티케어의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을 위해 음향 오행 체질론 구성 원리 고찰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전략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K-뷰티와 동양의학의 융합 콘텐츠는 음향 오행 이론의 과학적 검증과 동양의학 원리의 뷰티 산업 적용, 그리고 동양의학의 현대적 재구성을 위해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마케팅으로서 글로벌 시장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스마트 뷰티 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간 피드백 기반의 맞춤 케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화된 홀리스틱 케어를 위해 라이프 스타일 전반의 균형을 추구하고 장기적 건강 증진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뷰티 헬스 트렌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서는 문헌 조사를 하여
국내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인 리스에서 문헌을 조사하였고, 음양오행 체질론의 이론적 구성 원리 분석과 임상 시험 적용 사례 및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였고, 기존 체질 분석법의 한계점 파악, 그리고 현대적 융합 헬스케어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여 키워드인 동양의학, 음양오행 체질, 황제내경, 사상체질, 팔체질을 기초로 하여 초록과 제목 검토를 통한 관련 논문을 선별하였습니다. 연구의 배경으로서는 첫 번째, 뷰티 앤 헬스 산업의 개인 맞춤형 트렌드, 그리고 두 번째, 음양오행 체질론 기반의 콘텐츠 필요성, 세 번째로는 음양오행 체질론에 대한 개념 이해와 특징, 마지막 네 번째, 사상체질과 팔체질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 뷰티 앤 헬스 산업의 개인 맞춤형 트렌드로서는 뷰티 앤 헬스 산업은 표준화 모델에서 개인 체질과 생활 양식 기반 맞춤형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뷰티는 친환경성, 경제성, 그리고 효율성, 접근성을 포괄하는 네 가지 요소로 지향되고 있고, 체질 분석 기반 AI 서비스와 스마트 디바이스 연계가 활성화되면서 맞춤형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양오행 체질론 기반의 콘텐츠의 필요성으로서는 음양오행 이론은 인체 장부 기능과 자연 변화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이론적 기반이 됩니다. 체질은 계절, 정서, 환경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여 순환적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첨간 지질 기반 체질 감별은 체질 분석의 정량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념과 특징입니다. 음양오행 체질론은 오행 속성에 따라서 장부 기능과 체질적 특성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체질별로 피부 피지량, 민감도, 그리고 보습력 차이가 나타나서 맞춤형 스킨케어 콘텐츠 설계가 가능합니다. 생년월일 오행 분석과 명리학 접목을 통해서 체질 분류의 객관성 및 과학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사상 체질은 4가지 체질, 그리고 팔체질은 8가지 체질로 구분하여 개인 특성과 장부 기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체질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예방의학적 접근이 강조되며 뷰티 헬스 콘텐츠 설계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현대적 체질 진단 툴 개발로 체질 분석의 정량화와 과학적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음양오행 체질론의 구성 원리입니다. 음양오행 체질론의 구성 원리는 크게 8가지 체질로 분류가 되고 있고, 장부 기능의 강약을 분석합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를 적용하고 전인적 건강관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과 특징을 보자면 환경적이나 환경적 자극에 따라서 아니면 생활 양식에 따라 정서 반응에 따라서 유동성과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활용하고 첨간 지질을 분석하고 그리고 오행 기운을 해석해서 명리학과의 접목이 이루어집니다. 체질 감별의 수치화, 그래서 체질 분석의 정량화가 가능하고 일관된 분석 결과, 그리고 분석자 주관성을 배제하고 신뢰도를 향상시켜서 객관적 체질 감별이 가능합니다. 개인화된 건강관리와 맞춤형 뷰티 솔루션, 그리고 예방의학적 접근으로 하여 맞춤형 콘텐츠 개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음양오행 체질론의 구성 원리를 조금 더 상세히 보자면 우주 생성 원리인 태극에서 음양으로 분할을 하고 음양에서 사상으로 확장이 됩니다. 사상에서 8개로 분급을 하고 이래서 이 무국은 어떠한 성질이나 구분 없는 원초적인 상태를 얘기하고요. 태극은 무국에서 하나의 중심 원리를 형성하는 것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이 태극에서 음과 양으로 분화되는 게 음양이고, 음양이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사상으로 분화가 되고, 이 사상에서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으로 8개로 이루어집니다. 음양오행과 인체 장부의 역할을 보자면 목은 간, 담, 그리고 화는 심장, 소장, 토는 비, 위, 금은 폐, 대장, 수는 신장, 방광입니다. 이 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 그리고 오행 배치도를 보자면 신포와 삼초를 중심으로 해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으로 구별이 되고, 상생은 목화, 토, 금, 수로 이루어지고, 상극은 목, 토, 수, 화, 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관과 지지를 활용한 음양오행 체질 분석하는 방법은 성관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고, 만세력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 오행 구성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체질 감별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왼쪽에 보이는 만세력을 분석해서 도표이고, 음양오행 체질 분석표는 이 만세력에 그 태어난 생년월일을 넣어서 활용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관과 지지를 조합한 60갑자 도표입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양오행 체질론의 보편성과 특이성입니다. 보편성은 세 가지로서 음양오행 체질론은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일적 이론 체계입니다. 출생 시점의 천간 지지 및 계절적 기운을 통해서 체질을 구분하여 인종,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체질별 장부, 감정, 식습관, 피부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예방의학적 접근을 강조하여 현대의 맞춤형 건강관리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음양오행 체질론의 핵심적인 특이성은 음양오행 체질론은 오행과 장부 기능의 상호작용 기반으로 개인의 선천적 체질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천간지지 정보에 따른 정량적 체질 진단이 가능하며 논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체질별 권장 시기, 운동, 감정관리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 실질적인 산업 응용이 가능하고, 기존 사상체질 분석법에 대비해서 주관성 개입이 적고 분석자의 숙련도에 관계없이 일관된 체질 감별이 가능합니다. 체질 분석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여 개인 맞춤형 콘텐츠 설계에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3분 남으셨습니다. 네. 음양오행 체질론 맞춤형 뷰티헬스 콘텐츠의 적용 방안과 실용 가능성입니다. 적용 방안으로서는 체질별 특성에 따른 관리 기법 선택을 하고, 복합적 접근으로 효과를 극대화하여 다양한 관리 기법의 조합적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8가지 체질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의 장부 기능 강약을 고려한 설계로서 체질 유형별 맞춤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기관리 및 피부 미용 기기, 아로마 테라피 등 통합적인 전통적인 수기법과 그리고 현대적인 기기를 활용해서 조화로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양오행 체질 맞춤형 뷰티헬스 콘텐츠의 실현 가능성을 보자면 체질별 경락 및 근육 관리, 그래서 8체질별 특화 경락을 파악하고 주요 근육 관리의 방법을 제시하고, 다음 피부 미용 및 체형 관리를 연계하여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과활성된 장부 진정 방법과 약한 장부 보완 전략을 수립해서 장부 기능의 불균형 진단 및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적인 관리에서 탈피해서 차별화된 뷰티 앤 헬스 관리를 추구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는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산대학교의 송소연 선생님, 발표 준비되셨을까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전시 기획수업 방안 연구에 대해서 발표자는 송서현입니다. 목차는 서론과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참고 문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전시기획 수업 방안을 통해 학습자들은 미디어 기술과 가상 공간을 스스로 탐구하고 서로 소통하며 디지털 뷰티 수업에서 새로운 방식과 유의미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정 중심 활동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익힐 수 있으며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뷰티 교과목의 효율적인 가상 전시 교육 방안을 살펴보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2학년 수강생 40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습니다. 1차 설문지 자료 수집은 기존 디지털 뷰티 수업에 대한 수업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40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고, 2차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뷰티 교과목의 교육적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동일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두 설문 간의 차이를 통계 프로그램 통해서 각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 표본 T-테스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뷰티 교육에 대한 장단점을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알아보았습니다. 연구 방법 중 수업 만족도 측정 도구는 선행 연구에서 있는 체험 이론을 기반으로 관계 체험과 배운 지의 선행 논문을 기초로 하여 연구 모형을 설계했는데, 요인별 측정 항목에게는 메타버스 체험의 하위 요소인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심미적 체험, 일탈적 체험, 관계적 체험, 만족도, 행동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21의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5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연구 모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5개의 메타버스 체험 요인을 가지고 만족도와 행동 의도를 파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 수업 적용 관련 사례 연구를 조사 검토한 다음에 그 메타버스 여러 개의 플랫폼 중에서 제페토를 선정하여 수업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페토는 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또 본인의 맵도 직접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메타버스 플랫폼은 제페토를 선정하였습니다. 강의 계획서에서 10주 차에는 팀별 브레이밍 스토밍 미로 마인드 맵을 통한 아이디어 발상을 하고, 11주 차에는 이미지 편집 도구인 포토샵을 활용하여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편집하고, 12주 차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페토에 있는 영상 및 이미지를 체험하면서 작품 컨셉을 도출하고 전체적인 전시를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3주 차에는 제페토 빌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별 전시 공간을 디자인하고, 14주 차에는 제페토 앱을 통해 전시 기획한 공간을 자유롭게 방문하여 팀별 가상 전시 공간을 관람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는 교육 설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블레밍 스토밍 마인드맵 기법을 통한 아이디어 발상은 10주차 수업에 적용한 방법인데요. 미로 마인드맵에서 마인드맵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팀원들과 자신이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팀 주제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편집 도구인 포토샵을 활용해서 이미지 편집하는 과정은 11주차에 적용했는데, 이 이미지 편집 도구인 포토샵을 활용해서 주제와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이미지를 스크랩해서 삽입하는 이런 과정을 동영상으로 사전에 제작해서 미리 학습해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전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체험 및 가상 전시 기획은 12주차 적용한 방법인데,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페토를 체험하고 제페토 맵 제작을 위한 아바타를 생성하고 영상 및 이미지를 기획하고 컨셉 도출로 조별 가상 전시를 기획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페토 빌드 프로그램을 활용한 13주차 적용 방법인데요. 제페토 빌드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하고 직접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방향 전환하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해 보면서 샘플을 제작해 보고 조별로 건축물을 선정하여 기획한 전시장을 작품 주제에 맞게 가상 전시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가상전시, 기획한 공간을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시 관람한 건데요. 조별로 기획한 여러 전시 맵에 들어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사진도 찍으며 가상 공간 속 전시를 감상하고 다른 조의 전시 기획력과 개별 작품들에 대한 비평 및 사고 능력을 기르고 제페토 가상 공간 속에서 조원과 조별 간 자유로운 토의 토론 시간으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제페토를 선정해서 시 공간에 제약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 수업을 개발하였고, 가상 공간을 활용한 전시 기획 수업은 어떠한 물리적 제약 없이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전시가 가능하여 학생들은 능동적인 태도로 기획에서 제작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창의 융합, 능력 및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기존 디지털 뷰티 교육과 메타버스 제페토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의 수업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 표본 T-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사전 만족도 대비 사후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체험 중 오락적 체험, 관계적 체험, 일탈적 체험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파인과 길모어의 선행 연구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즐거움이나 기쁜 정도에 따라서 긍정적인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콘텐츠 구성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탈적 체험은 현실로부터 탈출하여 메타버스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긍정적인 만족을 유도했고, 새로운 체험이 새로운 경험이 주는 만족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벗어나 평소에 체험하지 못하는 콘텐츠를 해야 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 개인을 자신의 이상적 타인이나 문화와 연결시키는 정도의 관계적 체험이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메타버스 내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에 있어서 만족이 높은 것으로 의미하며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도 필요할 것을 고려됩니다. 가상세계 속에서 서로 고려하고자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 수업을 들어오는 세대들은 코로나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 관계적 체험이 중요함을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뷰티 교육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개방형 질문 결과 새로운 교육 방식이 흥미로워 집중력이 올라가고 수업 참여도에 적극성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시 공간을 팀별 작품 주제에 맞게 연출할 수 있었고, 자신감과 성취감, 만족감, 동기부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편리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피드백이 용이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었고, 가상현실 플랫폼을 활용한 팀별 작품 전시 및 감상 수업을 통해 팀원을 구성하고 학생들은 그 속에서 각자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여 공동의 목표 위해 협동했다는 점도 좋은 점입니다. 또한 온라인 전시를 기획하는 과정과 감상하는 활동 속에서 가상현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특성으로 평소보다 더 넓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 사이에 깊은 정서적 교감과 진정한 소통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학생들은 제페토 가상 전시는 창의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에 오프라인 전시는 작품의 실질적 디테일과 관람객의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두 방식이 적절히 결합하면은 작품 전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전시 계획은 기존의 전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전시물 구상과 상호작용으로 학생들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또 메타버스 플랫폼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익힐 수 있어서 전시 기획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로 전시를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작품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교육 설계에 따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기술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얘기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시물이나 작품을 구성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고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전시기획 수업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습 효과와 만족도를 높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머지는 레퍼런스라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개인적으로 근거 이론에 좀 관심이 있어서 김세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이론 하면 보통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체계적 코딩 접근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교과서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발표를 듣다 보니 이 연구에서는 글레이저와 샤마즈까지 포함해서 3가지 방법론을 비교 적용하셨는데 연구 설계하실 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질적 연구에서도 스트라스와 코빈의 체계적 접근이 코딩 체계가 명확하고 체계적인 분석 절차를 제공한다고 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순히 자료를 분석하는 기술적 방법을 찾기보다 잘파 세대의 복합적인 헬시 플레저 실천을 이론적으로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해석 틀을 찾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글레이저는 개념의 자연 발생을 중시하며 참여자의 언어와 맥락에서 개념이 출현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샤르마즈는 해석자 중심의 유연성과 정체성, 구성 맥락을 중시합니다. 즉 스트라스와 코비는 구조적 해석에 강점이 있지만 잘파 세대의 감성적 자율적 소비 실천이나 디지털 정체성을 이해하기에는 해석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새 방법론을 단순한 분석 기술이 아니라 이론적 해석 렌즈로 간주하고 동일한 실천 현상을 다양한 이론 틀로 조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탐색적 연구 단계에서 향후 본격적인 실증 연구로 이어지기 위한 방법론적 조망 및 선택 기준을 제공하려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하면은 김수민 선생님이 김세진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이론 방법 비교를 통한 헬시 플레저 실천 탐색을 발표하신 김세진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일반적으로 세대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차이를 의미하고 그리고 세대 간의 간격도 보통 한 20년 안팎으로 인식이 되는데 발표에서는 세대를 약 한 15년 정도의 짧은 간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세분화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세대는 생물학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20년 내외 간격을 기준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세대를 정의할 때는 생물학적 연령보다 공유된 사회와 경험과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독일의 사회학자인 그 마나임이 동시대 공통 경험을 기반으로 세대를 설명한 이유, 이는 단순한 나이 차이보다도 기술, 정치, 문화, 경제적 전환기에 따른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특히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기술과 이제 문화 환경의 변화 주기도 매우 짧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5년생과 2010년생은 단지 15년 차이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뭐 SNS, AI, 뭐 메타버스를 접한 이런 시기와 방식 그리고 뭐 사용 능력에서 질적으로 매우 다른 사회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Z세대와 알파세대를 구분할 때는 생물학적 세대 구분보다도 기술 기반의 뭐 사회와 경험, 미디어 사용 방식, 그리고 가치관이라든지 소비 성향의 차이를 고려해서 약 15년 단위의 문화사회적 세대 구분이 더 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뭐 이것은 단순히 저의 임의 구분이 아니고요. 최근 뭐 국내외 세대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석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술지 발표를 준비해 주신 박사님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 3차 구혜현이라고 합니다. 이동혁 박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음악모임 체질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불투 해석 콘텐츠를 실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구체적인 그 방안은 음향오행 체질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BTS 콘텐츠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은 예를 들면 목양 체질은 상체 앞면이 발달된 체형으로서 간이 강하고 폐가 약하므로 간경락과 그리고 간경락인 족걸음 간경이나 족소양 단경을 중심으로 관리하여 과활성된 장부를 이완시켜주고 약해진 장부의 경락은 보호할 수 있는 아로마 관리나 스마트 뷰티 장비를 활용하여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경락과 연관된 근육인 내전근, 박근, 이런 하지, 내외측 근육 이완을 통해서 장기의 소통을 도우며 하체 순환을 돕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인 지금 음양오행 체질은 환경과 식습관 등에서 그 체형이나 장부의 강약도 변할 수 있으니 기본적인 음양오행 체질 분석과 함께 관절 가동 범위를 체크하는 ROM 테스트나 응용 근신경학인 AK를 통한 근육 근반응 검사를 함께 해서 약한 근육을 찾아서 관리하는 것이 실제적인 방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중에 신지 선생님도 발표가 아마 이도경 선생님한테 발표가 질문이 있으신가 본데 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원 융합 헬스케어학과 석사 3차 신주희입니다. 이도경 박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음양체질론에 대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연구 방법으로서는 네. 주제범위 문헌 고찰로서 문헌 선정은 레벨 2인이 제시한 5단계 연구 흐름도에 따라서 연구자와 전문가가 제1차 연구 문헌 선정에 대한 검토를 가진 후에 동양의학, 음양오행 체질, 그리고 황제내경, 사상체질을 리스에서 검색해서 2,872개의 검색된 문헌 중에 중복된 문헌, 그리고 그 문헌 및 연구 키워드가 충족되지 않은 문헌을 배제한 총 387편의 문헌을 추출하였습니다. 이후 2차 초록과학 제목을 검토해서 이 중 음양오행 체질론과 맞지 않는 논문 269편을 제외하고 총 118편의 문헌을 선정했습니다. 118편의 문헌에 대해서 음양오행 체질론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검토해서 문헌 전문을 확인하고 총 25개의 문헌을 주제범위 문헌 고찰의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음양오행 체질론에 대한 주제와의 적합성, 이론적 기여도에 따른 체계적 분석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답해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원영준 선생님 질문 있으시다고요? 네, 저 송사연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저 궁금한 것이 이제 네, 메타버스가 이제 현실과 가상 세계의 융복합된 세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모사보다 이제 독자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제페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페토를 메타버스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의 일부로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메타버스 플랫폼을 대표하는 가상세계를 봤을 때 제페토는 가장 근접하기가 좀 편하고, 그다음에 제페토에서 가상 공간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일단 저는 플랫폼으로 선정한 이유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학생들하고 교육할 때 메타버스 플랫폼을 접근하기 좋은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굉장히 많지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면 교육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상 공간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성구 교수님 질문 있으시다고요? 예. 우리 송소영 교수님은 지금 오산대학교 뷰티학과 그 전임 교우로 계시고, 또, 우리 그 퍼블릭 밸류의 이제, 편집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본 회에서 그 이제 뷰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갈 때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발표도 잘 들었고, 연구의 틀도 우리 그 심성호 회장님께서 우리 연구 방법론의 또 대가이시긴 합니다만은, 매우 그 지금 양방향의 그 좋은 연구를 그 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송소영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의 K-뷰티 이 분야가 이제 학과도 생기고 그다음에 시장도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제적인 어떤 그런 명품 산업과 함께, 우리 K 뷰티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조금 그려질 것인가, 그런 모습들을, 좀 함께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명지대학교에 이제 앞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교수, 또 이렇게 연구자로 이렇게 진출하실 분들에게 조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조금 대표로 이렇게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K-뷰티에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기준해 가지고 제가 교육을 할 때 AI 도구를 계속 활용하고 있고, 그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일단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육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그 세대를 이해해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차후 K-뷰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하나 섞여 들어가는 거는 K-뷰티의 영향으로 저희 한국 사람뿐 아니라 여러 그 어떻게 보면은 유학생들이 많이 섞여지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다 포괄하는 교육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기대하고 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K-뷰티에서 기존의 그런 실습하고 이론 수업하고 이런 방식은 맞지가 않고, 그리고 또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굉장히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서로 서먹서먹하고 개인화된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팀 작업을 유도하는 방법, 이런 교육적 방법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K-뷰티가 발전할 수 있지, 기존의 틀을 가지고 그냥 노력해 가지고 K-뷰티가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방향도 그냥 뭐 그 아트 메이크업이나 이런 시대사조를 이용해 가지고 개선하고 뭐 이런 논문들보다는, 창의적인 논문들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금 닥친 세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런 것들 해결해 가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그 앱 개발에 대해서 음양오행설 저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K-뷰티 쪽에도 앱 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스널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무 산업하고 연결돼 가지고 산업화돼서 마케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AI를 이용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연구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이러저러 얘기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수민 선생님이 송서연 교수님한테 또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예, 시간이 아직 여유 있으니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융합헬스케어학과 박사 2차 김수민입니다. 저는 그 메타버스 체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요. 그 메타버스 체험 5가지 요인은 그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 네네. 연구 네. 방법은 논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체험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논문을 기반으로 연구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PPT를 다시 보면은 연구를 할 때는 측정 도구, 특히 설문지 조사를 하기 전에는 이 측정 도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선행 연구 중에서 그 파인과 길모어의 체험 이론을 일단 기반으로 한 슈미트의 관계 체험과 배은지의 선행 논문을 기초로 해서 연구 모형의 그 측정 도구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 연구 모형 안에는 메타버스 체험을 어떤 요소로 만족도를 측정할까? 오락적, 교육적, 심리적, 일탈적, 관계적 이런 체험과 또 만족도의 요인들 그리고 행동 의도의 요인들 이런 21개의 문항들로 구성해서 그런 요인 분석을 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성무 대표님께서 학회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너무 열띤, 가장 완성적인 어떤 그런 또 세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대부분은 우리 이제 메일로 통해서 안내가 이제 대부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이재범 대표님 뵙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꽤 긴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고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는 제일 중요한 거 올해는 다시 KCI로 등재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언제 어떻게 이 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도 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ANHCI 그다음에 스코포스 이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의 이제 그 시행착오가 또 있었고 거의 근접했던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웹 오브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 ANHCI까지 통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있어서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또 밀고 나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이 외에도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뜻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 외반대학원 융합헬스케어학과 석사 2차 이영웅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서연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프렌드에서 인플루언서를 3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근데 전 네이버가 이제 곧 메타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면서 기술적인 한계나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메타버스 체험을 할 때는 팀 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활동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별적으로 이런 과제가 이루어지거나 했으면은 분명히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에서 전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을 만드는 그런 디지털 교육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미리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사전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고, 저도 이전에는 이프렌드로 학습을 시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가상 전시는 아무래도 제페토 맵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활용도 해봤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필요한 질문 하셨던 것 같아서 역시 질문 안 끊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네, 2시간 동안 자리 지키시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